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하고 사느라 바빠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너무 어이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사연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또 있었나 싶어 기웃거리다 보니 세상에는 나만큼이나 별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놀랍고 끔찍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는 어떤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도 모두 이겨내고 잘 지내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니 저도 우리 가족도 힘들었던 상황을 이겨내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할 사연의 내용이 시댁과 그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라 남편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통의 인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릴 적부터 이웃사촌으로 매일 보고 자란 동네 소꿉친구였습니다. 서로가 남자 여자라는 것을 알기 이전부터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정말 많이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어쩌면 친구라는 개념을 알기 전부터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제게는 친구보다도 가족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른 형제자매가 없었기에 더욱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동네에서 살던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매일 붙어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이상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서도 선뜻 고백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 오래 알고 지낸 탓에 서로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기에 괜히 사귀다가 헤어져 인연을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 누구보다 저를 잘 알아주고 챙겨주었던 남편은 제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나 저의 모든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프고 힘들었던 순간에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준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아프셔서 힘들어하던 저희 가족을 가장 걱정하고 챙겨주었던 사람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좌절한 제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도 남편이었죠.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모든 것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남편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만큼이나 남편의 부모님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예비 며느리처럼 귀여워해 주시던 시부모님은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된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며 여러모로 신경 써주셨습니다. 혼자 사춘기 딸을 키우며 살림에 서툰 아버지를 대신해 저희 집 살림을 챙겨주시고 반찬과 음식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웃사촌간이라도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저희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감사했고 저도 어느새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시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은인이셨어요. 미래의 시부모님이 되신 두 분과 남편까지 시댁 식구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기에 제가 결혼까지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결국 제 운명의 상대는 남편뿐이라는 생각에 연애를 시작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인연은 그 당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대학생 때부터 만나 직장인이 된 후에도 잘 만나왔던 우리는 오랜 연애 끝에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래 알고 지낸 우리를 누구보다 축복해 주셨고 우리는 서로를 평생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비로소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저는 친구 같고 가족 같은 남편과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좋으신 시부모님 덕분에 결혼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댁에서도 어느 집이나 그렇듯이 문제 하나는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남편의 3살 어린 여동생, 저의 시누이였죠. 사실 남편과는 동네 소꿉친구로 오랫동안 잘 지냈으면서도 남편의 동생과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언니 동생으로 지낼 만도 했을 텐데 어려서부터 시누이는 참 별난 구석이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놀고 있으면 오빠를 빼앗긴 것 같았는지 늘 방해를 놓고 저를 때리고 꼬집으며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오빠와 단둘이 있거나 집에 있을 때는 오빠를 오빠 대접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정하고 착한 성격이라 동생을 많이 아껴서 그런지 시누이는 어려서부터 자기 오빠를 괴롭히고 이용하며 천방지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철없는 막내 동생이라 생각하며 귀엽게만 생각했고 저도 그냥 동네 동생으로 여기며 제 옷도 물려주고 예쁜 물건이 있으면 선물도 하며 적당히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고 시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우리는 바쁜 수험생 시절을 보내느라 중학생이 된 시누이가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터울이 적어서 같은 학교에 다녔다면 더 빨리 알 수 있었겠지만 우리도 시부모님도 모두 시누이의 달라진 변화를 일찍 알아채지 못했어요.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시누이는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일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서열놀이를 하며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남을 괴롭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집단을 말하는 건데 모범생이었던 자기 오빠와 달리 시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진 집단에 들어가 날라리 같은 아이들과 어울리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리 성격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나 밖에서는 혼이 나서 자제하려 했던 것 같은데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 집단이 생겨서인지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줄이고 어린 나이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장을 하고 학교 수업은 당연히 뒷전인 탓에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들인 남편은 모범생의 조용히 별탈 없는 학교 생활을 해왔기에 시부모님도 그런 고민은 처음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셨던 시부모님도 자식이 엇나갈까 걱정스러워 회유도 하고 혼도 내며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고 다니면 용돈 끊고 외출 금지시킨다고 협박도 해보고 늦게 들어오는 시누이에게 매도 들어보셨지만 시누이는 시부모님이나 자기 오빠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누군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이들끼리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셨죠. 그래도 다행히 피해 학생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시누이가 어린 미성년자라 큰일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식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병원비와 합의금까지 물어주셨고요. 가해 학생들 중에서 부모가 찾아온 사람은 시누이의 부모님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제대로 된 부모가 없거나 이미 집에서 포기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식 때문에 늘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부모는 그와 반대로 피해자들 앞에서 몸을 숙이며 대신 사과하는 모습을 봤다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아야 맞을 거예요.
하지만 신우이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미성년자라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님이 합의금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부모님께 죄송하기는커녕 더 이용하며 더 큰 사고들을 쳤습니다.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남의 가게를 털고 주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도 있었죠. 그땐 화가 잔뜩 난 가게 주인들 때문에 정말 수년원까지 갈 뻔했지만 시부모님이 아주 사정사정하시고 큰 합의금을 들여 겨우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제발 정신 차리라는 시부모님 말씀에도 신우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집안의 유일한 골칫거리가 되었고 학교와 경찰서로 불려다니는 시부모님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실 날이 없으셨어요. 집 전화만 울리면 딸이 또 무슨 사고를 쳤을지 늘 심장을 졸이셨고 중요한 날이건 아닌 날이건 가리지 않고 사고를 치고 매번 가출을 일삼는 신우이 때문에 두 분은 늘 바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화도 나고 많이 지치셨지만 그래도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으셨던 두 분은 며칠씩 집을 비우며 사라진 딸을 찾겠다고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곳이 없으셨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가끔은 엄마가 없는 저보다도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신우이와 달리 어긋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신우이 때문에 자신은 더 걱정 없는 자식이 되겠다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생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혼자 자란 남편에게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남편도 그런 부모님 마음을 알기에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혼자서도 잘 자라서 대학도 무사히 합격하고 취직도 무리 없이 해서 좋은 회사에 다니며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살던 신우이는 여전히 시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나마 나이 먹고 나서는 더 이상 부모님 등 뒤로 숨을 수 없어서 그런지 남의 집갱값을 물어주고 감옥 갈 만한 사고는 덜 치는 듯했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녀 시부모님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출한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던 신우이가 제대로 된 대학을 가는 것은 무리였죠. 신우이가 20살이 되면서 재수하겠다고 정신 차리는 것 같더니 그 돈으로 또 술 마시고 클럽을 다니며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학교에 붙은 건지 시부모님께 합격증명서까지 보여주고 등록금과 원룸 보증금까지 얻어 집을 떠났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집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성적표도 보여주지 않더니 나중에야 그게 전부 신우이의 거짓말이었고 애초에 합격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줬던 돈은 전부 유흥에 사용되었고 결국 나이 먹고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고 사는 신우이를 보며 가족들도 점점 신우이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던 신우이가 얼마 뒤 유부남과 바람이 났다는 이유로 상간녀 소송을 당한 것을 보고는 시부모님이 몸져 누우기까지 하셨습니다. 하고 많은 남자들 중 왜 하필 유부남을 만났던 건지 어쩌다가 상간녀 소송에 걸려 그 서류가 시부모님 집으로 날아오게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갈 때까지 간 신우이를 보며 시부모님도 생각이 많아지셨고 결국 생각을 바꾸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 하나 없이 살았던 신우이가 자기 돈으로 위자료 낼 여력이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집으로 돌아와 대신 위자료를 내달라는 신우의 말에 시부모님들은 결국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의 위자료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시부모님이 또 자식 일에 맞지 못해서 져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니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건 우리가 꼭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우리가 너희 둘을 낳았고 그동안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부모 노릇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마 첫째보다는 둘째. 네가 더 잘 알겠지? 부모로서 자식 허물도 다 내 죄라 생각했고 부모가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맞다 생각했지만 그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줘야 맞는 건지는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구나.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결국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말이야. 차라리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고 자기 잘못에 직접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들더구나. 물론 피해자를 위해서 부모로서 그 자식을 잘못 키운 책임 때문에 합의금을 내어주고 피해 보상을 해줬었지만 앞으로 우리도 그 자식에게는 더 이상 부모로서 해줄 일이 없겠구나 생각이 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줄 일이 없다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다.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모든 재산은 첫째, 네 오빠에게 상속하겠다고 말이야. 우리도 여태 할 만큼 다 했고, 다 큰 자식 허물 덮어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이번에 위자료 내준 것으로 너한테 드릴 돈은 충분하다 싶다. 네 오빠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 뒤를 쫓아다니느라 신경도 쓰지 못했어.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니? 거기다 지금까지 너한테 든 돈을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내가 해먹은 돈만 해도 내 오빠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게 더 공평하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뒤처리해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제발 사고치지 말고 똑바로 좀 살아라. 응, 이제는 정말로 너 도와줄 여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우리 믿고 허튼 짓 할 생각 말고 한 푼이라도 직접 벌어서 알아서 살아. 알겠어 뭐야?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나는 팽시키고 오빠한테 다 물려주겠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불법 아니야? 내가 내 돈 가지고 간다는데 무슨 불법이야? 너야말로 여태 자식 도리 하나 한 것 없이 부모 속만 썩여놓고 이제 와서 부모 유산이나 탐내겠다 이거냐? 응, 네가 아무리 철이 없고 생각이 없더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어. 이제 와서 자식 목 얻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너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 앞으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왜 다 오빠 거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고소해서라도 내 목 챙겨올 거니까 다들 각오하고 있어. 시부모님은 끝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신우이에게 한 푼도 상속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신누이는 난리를 쳤고 결국 그 길로 집을 나가며 또다시 소식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없어진 신우 걱정하실까 했던 제 생각과 달리 이번에는 두 분도 정말 마음이 확고하신지 신우를 찾지도 않으시고 걱정하지도 않으셨어요. 두 분도 언젠가는 신우이가 다시 철이 들고 제대로 살기를 바라셨겠지만 신우이는 끝내 부모님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했네요. 저는 신우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시부모님이 안타까워 그런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 애를 썼었습니다. 신우이가 평생 정신 차리지 못한다 해도 저와 남편이 대신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미 신우이 때문에 상처받은 상처가 너무 깊으셨던 모양입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으니까요.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을 얻어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이유였었을지 저희는 짐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실 다른 이유가 없었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던데 신우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모두 신우이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장례식에 부르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결국 연락을 했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도 결국 자기 엄마 장례식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연 끊고 나갔다 하더라도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 것이 정말 자식일까요? 그 일로 가뜩이나 힘들어하시던 시아버지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고 저나 남편도 신우이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모두들 힘든 마음으로 어머님을 떠나보내드리고 저희 부부는 혼자 계신 아버님이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생기신 걸 보니 혹시 아버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계신 건 아닐까 싶어 괜찮다는 아버님을 붙들고 병원으로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은 자부하시며 운동만 하시고 병원은 멀리 하셨던 시부모님이셨는데 저희도 시어머니를 보낸 뒤에야 겁이 나게 되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설마 하며 종합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께서도 상상도 못했던 병이 생기셨던 거예요. 시아버님은 폐암 판정을 받고 마셨습니다. 벌써 얘기가 진행 중이었고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았기에 망정이지 자칫 잘못하면 3기가 넘어갈 뻔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말기나 되어서 알아차려 시아버지마저 시어머니처럼 떠나보낼 뻔했다는 생각에 저희 부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어떻게 부모님 몸 상태도 모르고 지냈던 건지 너무나 큰 자책에 빠져 매일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앞에서 애써 괜찮다며 인생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어머니에 이어 아버님까지 보내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 싫다며 거부하시는 시아버지를 회유해서 항암을 겨우 치료를 시작하며 저의 모든 생활을 시아버지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 그때만큼 다행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로 당장 휴직을 신청하며 시아버지 간병을 시작했고 남편 역시 틈날 때마다 병원을 들리며 아버님을 챙겼습니다. 내가 휴직을 했었어야 하는데 당신한테 큰 짐을 지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무슨 말이야, 아버님 나한테도 부모님이나 다름없으신 분인데 누가 맞던 무슨 상관이야. 조금이라도 여력 있는 사람이 나서는 게 맞지. 그리고 당신은 아버님 병원비 책임지는 사람인데 돈 때문에 회사 다닌다고 괜히 죄책감 갖지 마. 우리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 다 같이 힘내서 아버님 건강 되찾자. 우리가 기죽어 있으면 아버님도 희망 갖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자. 더 이상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 고마워.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금이라도 좋은 치료법이 있는지 논문까지 뒤져가며 공부했고 아버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폐암 치료를 받으시는 쯤에 잊고 있던 신웅이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라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쩐 일로 찾아온 건지 찾아온 신우를 보고도 저희 부부는 믿기질 않았죠. 아버님이 계신 병원으로 찾아온 신우는 눈물바람을 하며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어떡해? 이게 다 내 탓이야. 엄마도 아빠도 다 나 때문에 아픈 거야?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했어야 하는데 내가 사고만 치고 속 썩여서 병에 걸린 거야? 우리 아빠 이대로 죽으면 나 정말 못 살아. 아빠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일어서세요. 네,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가 되는 건지. 신우이는 아버님 앞에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항암 치료 탓에 기약 없으신 아버님은 그런 신우이를 보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뒤늦게 돌아온 신누이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이제라도 식구들과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아빠가 지금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건지 나도 다 알아. 엄마 장례식에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어. 나야말로 누구보다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불륜녀인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엄마를 찾아가겠어. 근데 이제 아빠마저 그렇게 된다면 나 정말 더 못 살 것 같아. 아빠는 내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그러니까 간병이든 뭐든 나한테 맡겨줘. 채언니, 내가 자식 노릇할 수 있게 도와줘요. 네가 이제 와서 그런다고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겠어. 그동안 내가 방황하고 우리 가족 저버린 게 벌써 10수년이야.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도 결국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랬던 내가 이제 와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알아? 나 같아도 날 못 믿겠지.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최소한의 도리라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야. 나 이젠 정말 유산 같은 거 욕심 없고 돈 가지고 말 안 할 거야. 그냥 아무 조건 대가 없이 아빠 간병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 언니가 회사까지 관두고 혼자 아빠 돌보고 있다며 새언니가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빠한테는 자식인 내가 편하지 않겠어. 나도 도울 테니깐 그렇게 하기만 해줘. 신우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며 그저 아프신 아버지의 곁을 지키겠다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아무 욕심도 없이 자식 노릇하겠다는 신우이가 의문스러웠지만 정말로 아버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신우를 보며 의심도 걱정도 조금씩 거두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더 오래 간병했던 저보다도 더 열심히 아버님을 돌보면서 그동안 저 혼자 하던 고생의 짐을 나눠지어 주었습니다. 아버님도 결국 딸에 대한 애정은 남아 계셨던 건지 옆에서 열심히 하는 신우를 보며 많이 좋아해 하셨죠. 다른 무엇보다 아버님의 행복과 회복이 중요했던 저희는 결국 좋아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진우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그 언제보다 가족들을 위하며 아버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웬일로 아버님을 그리 생각하는 건지 아버님을 위해 가족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도 아빠가 병 이겨내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 아는 사람도 완치되었다고 마음 놓다가 몇 달 뒤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빠가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 아빠 모시고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면 어떨까 싶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고향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언니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글쎄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역시 아빠가 언니에게는 부담 주기 싫었나 보다. 자꾸 바다가 보고 싶다고 예전 고향에서 놀던 그때가 그립다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내가 마음을 그냥 편히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깐 우리 아빠 모시고 여행 한번 가요? 글쎄요. 우선 오빠한테도 말해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아버님이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시니깐 멀리 모셔가는 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운전이야 우리가 하는 거고 아빠는 차만 타고 다녀오시면 되는 건데 뭐 어때요? 오히려 이럴 때 아빠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나는 오빠랑 아직 껄끄러워서 말하기 좀 그렇고 언니가 대신 말 좀 잘 전해줘요. 알았죠? 아, 네, 아버님 위하는 일이니까 뭐 저도 생각해 볼게요. 저와 남편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신우를 보고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등장으로 아버님 투병 생활을 간병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삼사기암 한우분들처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활 하나하나를 보살펴야 할 만큼의 간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그 고통을 홀로 참고 견뎌내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만약 육체적으로만 힘들다면 잠을 자는 시간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만으로도 회복을 할 텐데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그 피로감이 계속 쌓여 누적되어 갔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 때도 머릿속으로는 아버님 병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잠이라도 들면 악몽을 꾸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신우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같이 힘든 시간을 나눠 감당해 준다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신우 뜻대로 간병인을 쓰며 아버님의 투병 생활을 열심히 돕고 있었죠. 이전에는 안 그래도 신우라는 관계와 시댁 가족들 중 골칫거리라는 이유로 신우와는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같이 간병을 하다 보니 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물론이고 전후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님은 아직 투병 생활 중이셨지만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생활한다면 이번 위기도 분명히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을 위해 생활을 하던 도중 신우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상황을 제가 포착하고 말았죠. 그날은 아버님께서 항암 치료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매번 저를 배려해준다는 이유로 약속한 교대 시간보다 더 일찍 신우이가 와주었죠. 아유 아가씨가 또 이렇게 일찍 왔어요. 저번에도 내가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깐 언니는 퇴근하고 또 오빠도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빠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사고치고 성인 되어서 말도 없이 사라지고 제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부모님과 쌓은 추억이 없어서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물론 아빠가 암을 낳을 거라 확신하지만 그래도 같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니도 집에 얼른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신우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더 많은 시간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식인 신우이는 부모님에게 했던 잘못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시간이 얼마나 후회되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그 마음을 생각하니 신우이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신우이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던 말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건강 상태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딸의 달라진 모습과 가족 전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시면 항암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집으로 가서 퇴근한 남편과 달라진 신우이와 가족 여행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하고 병원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그제서야 제가 지갑을 병실에 놓고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병실에 도착해서 보니 고된 항암 치료로 인해 피곤하신지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잠시 화장실이라도 갔는지 자리에 없었죠. 서랍에 둔 지갑을 가져가려는 순간 신우이의 휴대폰 속 액정에 눈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핏 보 휴대폰에는 수상한 대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화를 자세히 본 순간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 가족들이 연이 너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우선은 당장 힘들더라도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건 다 때워. 그래야 연이 너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아, 나도 알아. 근데 자기야, 정말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괜히 사건만 일으키고 돈도 허공에 날리고 뭐 그러지는 않는 거지?
요이요, 오빠 못 믿어. 내가 보험 설계사고 혹시나 해서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이번 일 진행하는 건데 설마 내가 틀릴까? 너만 잘하면 돼. 너는 딱 가족들 여행까지 너네 오빠는 가족들한테 약까지만 먹이면 되는 거야? 그 뒤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나 너무 떨리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변한 모습도 봤고 아프셔서 마음도 약해졌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거절당하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때는 지금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노력해봤자 연희 너한테 경계심을 풀지 않을걸? 그럼 너랑 나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야? 연희야, 오빠 너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랑 이혼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너 하나 선택한 거라고. 그렇지만 가족이고 오빠인데 가족한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거기다 너도 몇 년간에 내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건 기억이 안 나 지금이야? 손 하나 어디서 빌려서라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너네 오빠 가족들이 가족 취급해주는 거지. 아버님 돌아가시면 유언대로 재산 다 받고 나서 너한테 나눠주기라도 할 것 같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설령 약속을 해도 눈앞에 돈이 생기면 전혀 달라. 너는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다니까. 우리 그 돈으로 해외 나가서 뭐라도 하면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리고 사고사야 우리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 신우이가 병실로 돌아올까 싶어 휴대폰을 들고 병원에서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병원 앞에 있는 택시를 올라타고 병원이 한참은 멀어졌는데도 좀처럼 제 가슴엔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한 가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사이도 없이 아버님 병원 층 데스크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아빠 병소리 다시 들렸어요? 네, 아니요. 지금 다른 약속이 생겨서 집에 가다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건 아닌데 제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병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자거나 자리에 없어서 못 봤다고 하고 근데 간호사분께서 언니를 본 것 같다고 해서요. 저 아닐 거예요. 아까 병원 나서고 계속 바뀐대요. 어서 화장실이나 다른 곳도 한번 둘러봐요. 아가씨 휴대폰은 최신 기종이라 누가 들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저를 의심하는 신우이에게 시치미를 떼게 되었죠.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심장이 떨려 도저히 휴대폰 속 내용을 더는 볼 수 없던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휴대폰 속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와? 여보 이것 좀 봐요. 여기 아가씨 아니 당신 여동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남편은 신우의 휴대폰 모든 내용을 보게 되었고 끔찍스러운 내용에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었던 탓에 남편이 두 사람의 범죄 계획을 이야기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신우와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이전 신우가 상권녀 소송을 당하게 된 원인이 된 남자였습니다. 이혼을 당한 남자는 재산 대부분을 전 부인에게 위자료로 주어야 했죠. 둘 다 해픈 씀씀이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떨어져가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을 한 거죠. 어쩐지 아버님이 아프신 뒤로 우리 주변을 돌며 보험 이야기를 하는 신우였습니다. 저 언니 혹시 보험 잘 아세요? 저도 보험은 잘 모르죠. 회사에서 들어준 거 빼고는 없어요. 왜요? 아니 부모님 두 분 다 병을 얻으시니깐 저도 걱정이 되어서요. 아는 사람한테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조언 들을 수 있나 했죠. 언니 우리 가족 다 같이 들지 않을래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병력이면 보험 보장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다른 보험 몇 개만 더 들어주면 보장해준다고 해서요. 어때요? 좋은 기회 같은데. 그런데 그때 보험 설계사라고 온 사람이 신우의 남자였습니다. 거기다 사망시 보험금 수령인을 신우이의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가족 여행을 빌미로 우리 부부에게 약을 먹여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나 봅니다. 남편과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디 방송에나 나올 만한 범죄 사건에 휘말려든 것 같았죠. 그리곤 저희 걱정보다 아버님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중에 딸의 범죄 계획을 날릴 수도 없을 뿐더러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신우와 그 남자로 인해 아버님께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몰랐으니 말이죠. 우선은 아버님이 치료를 이어가면서 신우와 그 남자의 눈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치료를 맡으신 담당 교수님을 만나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원을 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인 아버님을 다른 병원에 신우 모르게 입원을 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눈을 피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님을 다른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입원 소속을 받는 것까지도 며칠이나 걸렸죠. 그때마다 신우를 안심시키고 발을 잡아놓기 위해서 가족여행 계획을 같이 하곤 했죠. 그때마다 얼마나 섬뜩했는지 몰라요. 언니, 이것 좀 오빠랑 같이 드세요. 요즘 아빠 일로 많이 피곤할 텐데 영양제 좀 준비해봤어요. 제거 사면서 같이 산 거니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영양제가 추후에 어떻게 쓰일 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행을 가고 수면제 또는 환각제와 바꿔줄 영양제였으니 말이죠. 신우가 눈치채지 못하게 웃으며 넘기고 있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 내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언제 어떤 행동으로 나와 남편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 말이죠. 그렇게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생활하던 우리는 아버님 병원까지 옮기게 된 그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의 증거에도 계획을 주도한 남자와 다르게 친족이라는 이유와 범죄가 계획만 되었을 뿐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우는 큰 처벌 없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혹시 모를 신우와 남자의 보복이 무서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힘든 항암을 다 마치신 아버님께서는 구역절제 수술을 받게 되셨고 수술 후에도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마치신 후 암완치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폐암이라는 게 재발의 가능성도 많아 저와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매번 병원에 가서 건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버님에게는 차마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철없는 신우가 부자인 남자를 만나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께는 끝까지 철이 없는 신우로 남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우는 감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범죄를 실패하고도 그 남자와는 돈독한 사이였는지 남자가 얼마 되지 않은 처벌을 받고 출소를 하고 난 뒤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잡혀 교도소를 갔다고 듣게 되었거든요. 합의금을 마련해달라고 연락을 한 신우를 보면 갱생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도 혹시 모를 미래에 찾아올 신우에게 대비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모든 걸 다 잊고 현재 건강하신 아버님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잃고 아버님까지 병상에 계시니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친정 식구들과 아버님,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채널 식구분들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